가 말해주듯이 물론 다 100점 맞을 수는 없겠지만 반수 이상을 못 맞추면 문제가 있는 거야. 있구나. 우리 오늘 이제 물리를 좀 합시다. 물리 광전 효과 할 거야. 우리 이제 파동을 하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들 그 파동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물질의 이중성이야. 그래서 물질파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그 이중성을 갖는데 대부분 이제 옛날 사람들은 파동은 파동에 국한했고 입자는 입자에 국한했고 그게 섞여 있다라는 생각을 못 했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아인슈타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실은 여러분들 알겠지만 고전력학의 대가는 뉴턴이죠. 선생님이 알기로도 뉴턴이 엄청나게 머리가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좀 평행이론처럼 대단한 게 뉴턴이 26살 때 그 프린키피아라는 논문에서 그걸 다 이제 그러니까 근데 그동안 있었던 고전력학을 다 집대성한 사람이지. 그래서 1법칙, 2법칙, 3법칙을 만들어내요.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그러면서 이제 중력, 만유인력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마어마하게 이제 과학계에서는 선두주자가 된 거지. 그리고 정확한 게는 잘 모르겠는데 86살에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26살에 발표를 해가지고 등극을 한 다음에 근 60년을 대가로 살은 거야. 근데 이제 학자적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또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좀 더 발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너무 이른 나이에 딱 완성을 시켜놓고 보니까 이제 사실은 뉴턴도 아인슈타인이 고민했던 걸 똑같이 고민했대요. 근데 감히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걸 얘기를 했을 때는 자기 고전역학의 그 아성이 다 무너지거든. 이게 반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고전역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인정해버리면 자기가 그 60년 동안 누려왔던 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선생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기억이 나는데 선생님은 성문 종합영어로 공부를 했거든. 너네 성문 종합영어라고 혹시 아니? 영어 기본서였는데 수학의 정석처럼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저기 있었어. 성문 기본영어, 기초영어, 기본영어, 종합영어. 종합영어는 이렇게 두꺼웠어. 거기 보면 요만한 뒤에 종합문제에 이렇게 큰 패러그래프에 해석 지문이 있거든. 지문 종류가 되게 많아요. 거기에 그런 내용이 하나 나와. 어느 마을에 아침 햇살이 이렇게 아침에 해가 떴는데 아침 햇살이 이렇게 반짝거리는데 웬 할아버지가 머리 허연 할아버지가 나와서 비누 거품 있죠? 해갖고 비누방울을 만들어서 햇빛에 비춰가지고 막 쳐다보고 막 혼자 미친 사람처럼 실실 웃고 그러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그랬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런 지문이 쭉 나와. 그러면서 맨 마지막 줄에 뭐라 그래? 이 사람이 아이작 뉴턴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뉴턴 할아버지는 마지막까지도 빛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이미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그 얘기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밝혀지고 있어. 그런데 자기가 그 이론을 발표할 수가 없었던 거야. 자기가 누리던 그거를 갖다가 무너뜨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무슨 평행이론처럼 혜성처럼 나타난 26살짜리 대학원생 알버트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를 발표하죠. 그러면서 설을 하나 만들죠. 가설을. 광량자설이라고. 이게 이제 뉴턴도 같이 고민했던 내용이야. 그래서 빛은 파동이 아니고 파동성은 당연한 건데 입자성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야. 우리 이제 그동안 뭐 했었니?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얘기해 줬었죠. 전자는 입자성이었는데 전자가 파동성도 있더라 그랬지. 그래서 전자총으로 빵빵 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맥이 망가진다 그랬잖아. 전자 하나 쐈는데 슬릿에다가 전자 하나를 쐈는데 하나만 맞을 것 같은데 다 맞아갖고 다 망가지더라는 거야. 전자가 이렇게 퍼져나가더라. 그리고 이놈의 전자 하나 쐈는데 얘네들이 다 발견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기에 이제 양자역학적인 개념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고전역학에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지. 입자 하나가 가면 그냥 하나 가서 때려야 되지. 근데 하나가 날아가면서 어떻게 대여섯 개를 망가뜨리냐고.
이건 뭘로밖에 설명이 안 돼? 파동으로밖에 설명이 안 돼. 회절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장애물 뒤편까지 퍼져나가는 현상. 이제 이걸 설명하려고 전자의 파동성에 대한 얘기를 했었다고요. 근데 빛은 그냥 100% 파동성으로 알고 있었어. 근데 아인슈타인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빛도 입자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빛이 입자야라고 하는 거, 그것까지 규명이 되면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파동성, 입자성을 다 갖는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그 유명한 드브로이의 물질파가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물질을 물질파로 표현하면 파동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입자로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입자가 굉장히 작아지고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 파동의 성격을 갖더라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도 거의 지금 덩치가 큰 입자들이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저기 위에 전지전능한 신이 봤을 때는 여러분들 먼지처럼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입자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저 파동으로 보일 수도 있어. 입자긴 하지만 어떻게 해요? 맨날 니네 집 과학학원, 그죠? 도서관, 니네 도서관은 가니? 스카 가나? 스터디 카페, 그죠? PC방, 남학생들 PC방도 가고. 오늘 불규칙적으로 시험 끝났으니까 PC방 한 번 갔을 뿐인데 저 멀리서 봤을 때는 얘를 한 20년 주기로 본 거야. 그랬더니 일정하게 PC방을 가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시험 끝날 때마다 PC방을 가더라는 거야. 그럼 저기서 봤을 때는 얘가 굉장히 주기성을 갖고 파동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주기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야를 좁게 볼 거냐 넓게 볼 거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입자를 굉장히 작고 빠르게 본다 그러면 얘네들이 파동성을 갖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래서 모든 물질은 다 물질파라는 개념에서 입자성, 파동성을 동시에 갖고 있더라. 이제 전자의 파동성은 규명을 했으니 이제 빛의 입자성을 규명하자는 거야.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광전 효과다. 포토 일렉트릭 이펙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전 효과, 광전 효과. 니네는 저기 아인슈타인 그러면 뭐가 유명하냐? 상대성 원리, 특수 상대성 원리, 일반 상대성 원리. 그게 더 유명하죠. 근데 노벨상을 이걸로 받았어. 광전 효과로 받았어요. 그 상대성 원리는 이 노벨상을 받으려면 니네 잘 알겠지만 스위스에 할리먼이라고 하는 과학원이 있어. 거기 늙은 과학자들이 있어요. 아주 명예가 높은 그런 과학자. 그 과학자들이 그 논문을 다 검토해가지고 승인을 도장을 찍어줘야지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상대성 원리를 설명을 못한 것이에요. 그 학자들을 이해를 못 시킨 거야. 너무 어렵잖아, 이게. 없던 이론이다 보니까. 그래서 상대성 원리가 인정을 받지를 못했어. 그래서 상대성 원리로는 노벨상을 못 받습니다. 근데 광전 효과로는 받아요. 우리가 보통 과학자들하고 일반인하고 틀린 게 선생님한테 나는 한 1,000,000원? 나한테 한 1,000,000원 정도 주면, 재료비로 한 1,000,000원 주면 나는 이걸 아주 깔끔하게 실험 장치까지 해가지고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과학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적은 비용에 적은 노력만 가지고도 대단한 걸 발견하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야. 광전 효과 이거 아인슈타인이 한 거는 내가 보기엔 한 3,000원? 10,000원이 안 들었던 것 같아. 현재 화폐 가치로 봤을 때. 이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게 파동성하고 입자성의 가장 대표적인 건데 이게 뭐를? 빛의 입자성을 규명한 거다. 결론부터 가자고. 빛은 파동성인데 빛이 입자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규명한 거야. 그래서 무슨 실험 장치를 했냐면 검전기야. 검전기 굳이 예쁘게 그리자면 여기다 이렇게 하고 유리종 병까지 이렇게 하고 얘네 이거 다 알지 뭔지. 그래서 전기적인 상태를 갖다가 검사하는 걸 우리는 검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성의 검전기에 얘는 금속판이고 금속 막대고 금속 박이잖아. 여긴 막대고 여기는 금속 박이고 여기는 금속 판이죠. 여기 이제 아연판을 갖다 놓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저 밑에 있는 금속박이 딸깍딸깍 움직여. 저게 움직이면 저 검전기의 전자 상태가 바뀌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이건 알려져 있는 거예요. 이 실험 장치를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용한 거야. 여기다가 빛을 쏘겠다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빛이라 그러면 야, 니네 봐봐. 빛이라 그러면 이런 게 빛이지.
우리가 눈에 보여야지 빛이라고.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빛은 뭐라고? 가시광선이야. 가시광선 영역대는 어때요? 어때? 400나노미터에서 780나노미터. 범위가 이거밖에 안 돼. 어제 선생님이 TV에서 체르노빌 원전 폭파사고 있는 그런 영화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뭐 썩 재밌진 않은데 어쨌든 그 영화를 좀 보는데 니네 거기 그 여자 주인공 2명이 나오는데 2명이 그 폭발하는 장면을 봐요. 그래서 그 언니가 당연히 막 코피 쏟고 죽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냥 번쩍했는데 피폭 당한 거잖아. 그래서 몸에 이상이 생긴 거죠.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안 보이는 것들이 영향력이 있는 게 엄청나게 많다고요. 근데 우리가 빛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이 가시광선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지. 그러니까 빛을 연구하는 애들이 대부분 다 가시광선으로 연구를 했어. 아인슈타인은 우리랑 뇌구조가 틀리잖아. IQ가 220이라며.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뭐를 했어요? 일반적인 빛을 쏜 게 아니고 여기다가 빛을 우리 HF 보통 이렇게 쓰거든. 우리가 에너지, 광량자 에너지를 HF 이렇게 쓰고 H에 람다분의 C 뭐 이렇게 표현하죠. 많이 봤죠? 그래서 보통 빛 에너지를 쓸 때 HF 이렇게 씁니다. F는 진동수, H는 플랑크 상수. 근데 누구를 쐈어? 자외선을 썼다. 울트라 바이올렛, 그래서 UV라고 표현하지. UV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 UV 계열 비슷한 게 이제 보라색 계열 쪽에 있는 애들이 UV가 많이 나옵니다. UV는 살균 작용을 한다고 배웠지? 그래서 저기 어디에요? 뭐 식당 같은 데 가보면 그 컵 같은 거 들어있는 거기서 살균 소독한다고 보라색 불빛 나오잖아요. 파란색 불빛 나오고. 그게 UV 쪽의 계열이야. 그래서 살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자외선을 여기다 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람들은 전부 가시광선으로 실험했던 거야. 근데 가시광선이 사실은 약하더라. 가시광선보다 좀 센 빛을 쓴 게 이게 이제 신의 한 수였지. 이걸 하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확 벌어지더라는 거지. 금속박이 확 벌어지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벌어졌다는 얘기는 저 안에 전자 상태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죠. 아인슈타인은 이걸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광량자. 질량할 때 양이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빛 입자라는 뜻을 쓴 거야. 광량자. 그걸 우리는 포톤이라 그래서 광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얘가 가서 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금속 표면에 전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전자들이 아주 평온하게 있는데 이 빛이 파동의 형태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빛 입자가 와서 이 표를 때린 거야. 그랬더니 여기 있는 전자가 맞아갖고 튕겨나간 거지. 입자 대 입자로 부딪혀가지고 이게 튕겨나간 거야. 마치 우리 당구공끼리 부딪혀갖고 튕겨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시킨 거죠. 그래서 얘를 때리자마자 여기서 전자들이 튀어나갔다. 우리 이걸 광전자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해. 얘 이제 잘 봐야 되는 거야. 가서 때린 애는 광자야. 광자가 가서 때리면 맞아갖고 튕겨나가는 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광전자라 그래. 그러면 중성의 얘네에서 전자가 튀어나가. 있던 전자가 쫓겨나간 거잖아. 그럼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남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반발해서 벌어지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거 믿겠냐 사람들이? 안 그래도 빛은 파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하려면 어떻게 된다? 이게 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세야 된다. 그리고 이게 입자성이다. 그럼 파동성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가시광선을 얘를 갖다가 하루 종일 여기다 쪼여봐.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그럼 전자가 튀어나가야 되는데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더라는 거야. 가시광선으로는 절대 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근데 희미한 에너지가 세기가 되게 약한 자외선으로 쪼였더니 저런 일이 일어나. 오씨 뭐지 이게? 이게 에너지의 크기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에너지 크기가 커서 튀어나올 것 같으면 가시광선을 하루 종일 쪼여주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그게 축적이
충족이 돼갖고 거기서 이러다가 흥분하면 퉁 튕겨나가겠지. 근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야. 딱 동대동으로 딱 맞아야지 튕겨나가더라는 거지. 그 튕겨나갈 때는 어떻게 돼? 약한 애도 이 진동수만 크면 튕겨나가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새로운 개념이지. 한계진동수, 문턱진동수라는 표현을 쓰게 된 거야. 그래서 거기 문턱이 뭔지 알죠? 너네? 요새는 문턱들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아스팔트도 아니고 콘크리트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시골에 보면 전부 흙이잖아. 요새 갑자기 추워졌죠. 바람이 불면 이 문지방 문틈 사이로 먼지가 다 들어와 집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가옥 구조에 항상 이 신발 벗어놓는데 이게 문틈이 이렇게 틈이 올라가 있잖아요. 우린 그걸 문지방이라고 그러니? 문턱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문턱이 높다 이런 말 하잖아. 어느 회사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문턱이 너무 높아 뭐 이런 얘기 하죠. 그 문턱이 어렸을 때 거기에 많이 걸려 넘어지고 거기에 새끼 발가락 끼면 엄청 부딪히면 엄청 아프지. 경험들 다 했지. 문턱. 요새는 그래서 이제 문턱이 없어요. 청소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다 없앴는데 시골집들은 먼지 들어오는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문턱이 다 있다. 근데 방 안을 들어가려면 거기를 넘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최소한 전자들이 튀어나오게 하려면 그 전자를 튀어나올 수 있게 하는 그 이상의 빛을 진동수를 쏘아줘야지 튕겨나가는 게 있더라. 그 기준이 되는 애를 문턱진동수, 한계진동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한계진동수 이상 또는 문턱진동수 이상의 빛을 쪼여줘야 된다. 우리 이 문턱진동수를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금속의 일함수라고 표현하죠. W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인슈타인이 공식을 하나 만들죠. 뭐라고 만드냐면 이제 식이 이렇게 나오니까 얘는 이제 물리2하고 물리1에 이제 이렇게 걸쳐 있는 물리1의 심화 과정이라고 봐도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2분의 1 mv 제곱이 최대 운동 에너지야. 이 최대 운동 에너지인데 어떤 최대 운동 에너지면 1등. 옛날에 뭐 지금도 고3들 스트레스 많고 그러죠. 근데 선생님 학교 다닐 때도 고3들은 스트레스가 고3병이라 그래서 스트레스 많았어. 그때 막 자살도 많이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영화 제목 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뭐 그런 영화도 있었어. 그래갖고 막 맨날 전교 1등, 전교 2등 나오잖아요. 전교 2등은 맨날 전교 1등 되고 싶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무서운 얘기도 나오잖아. 뭐 옥상에서 전교 2등이 전교 1등 떨어뜨리고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1등만 기억한다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죠. 전교 2등은 필요가 없어. 1등만 기억하잖아. 우리 기를 쓰고 1등 하려고 하잖아요. 1등만 기억해. 1등. 탕 때렸을 때 전자가 투투투투 튀어나오겠지. 그 중에서 제일 빠른 놈 있지. 걔의 운동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한 놈만 얘기하는 거야.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에요. 그죠? 한 놈만 기억하는 가장 빠른 놈. 그게 진동수가 어떤 진동수를 때렸을 때 거기서 나온 애 중에 가장 빠른 애의 운동 에너지. 그래서 이름이 최대 운동 에너지야. 최대 운동 에너지. 그건 누가 결정짓느냐면 이게 결정지요. 그리고 이게 결정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운동 에너지니까 에너지 개념이잖아. 에너지 개념. 이거 단위가 줄이잖아요. 이것도 1이니까 줄이잖아요. 이거 다 에너지 개념이다. 자, 이거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한번 선생님이 써볼게.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해봐. 검정기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아연이라고 해봐. 아연이 자기 최외각 전자를 붙들려고 하는 힘을 에너지를 일함수라고 한다 그러면 전자를 붙들려고 하는 일함수가 여기 있어. 이걸 한 4 정도 하자. 4라는 선생님 니네 이해시키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내가 4라는 수치를 넣었어. 그리고 내가 10이라는 빛 에너지로 여기를 쐈어. 때렸어. 그러면 1, 2, 3, 4까지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왜 그러냐면 이게 문턱진동수기 때문에 문턱진동수를 포함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일단 전자가 튀어나오려면 4 이상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1, 2, 3, 4까지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10을 때리면 4를 소모시키고 나머지 6만큼의 에너지가 튀어나가는 거지. 이게 최대 운동 에너지, 제일 빠른 놈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겠어? 6은
10-4 이렇게 되겠지. 이렇다는 거야.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그래서 이게 최대 운동 에너지. 전자가 튀어나간 1등의 운동 에너지. 내가 쪼여준 빛의 에너지. 금속이 지가 전자를 붙들려고 하는 에너지. 그걸 금속의 이람수라 그래. 그래서 쪼여준 빛이 그 이람수를 상쇄시키고 나머지 값만큼이 튕겨나가는 거야. 그게 최대 운동 에너지로 6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어떻게 된다고? 이거보다는 큰 값으로 쪼여야 돼. 그래서 이거 기준점이 뭐가 되는 거야? 문톡 진동수, 한계 진동수. 그래서 우리 F0라고 쓰죠.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이론을 썼더니 사람들이 이해를 안 해주려고 그래. 이해를 안 해주려고 그래요. 대표적인 하이원스라고 하는, 니네는 호이겐스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야. 하이원스라 그래, 영어식 발음으로. 하이원스 팀이 파동을 연구하는 팀이거든. 되게 유명한 팀이에요. 그 팀에서 빛은 무조건 파동인데 갑자기 생뚱맞게 26살 먹은 젊은 신출내기가 나타나갖고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해도 광전 효과를 내놓으니까 이해가 안 되지. 나 이해 못 하겠어. 꽉 닫잖아요. 이해 안 하려고. 나 이해 몰라. 막 이러면서 안 들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많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예를 하나 들어주지. 아연으로 거울을 만드는 거야. 거울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똑같이 자외선을 쪼이는 거야. 자외선을 쪼이죠. 근데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썼었잖아. 그죠? 근데 이제 파동하는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되잖아. 파동하는 사람들은 뭘 좋아하지? 파장을 좋아해요. 파장을 좋아하잖아. 그래서 야, 잘 봐봐. 자외선이 람다라고 하는 파장을 갖는, 라무다라고 하는 파장, 뭐 이게 한 파장이 여기서 여기까지 한 파장이잖아요. 이런 파장의 빛을 잘 봐. 자, 이런 파장의 빛을 자외선을 아연판에 쪼였지. 그럼 당연히 이제 반사가 일어나겠지. 퉁 튕겨 나가겠지. 그런데 얘 파장을 조사를 해봤더니 달라지더라는 거지. 파장이 길어지더라는 거야. 파장이 길어지더라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 전에 몰랐거든. 가시광선으로 했을 때는 이런 일이 안 나거든. 가시광선은 무조건 라무다 그러면 라무다로 반사돼야 돼. 우리 무조건 반사되면 에너지 그대로 반사되잖아. 우리 눈으로 보는 이거는. 근데 센 자외선을 쐈더니 신기하게 파장이 길어져 버렸어. 방금 여기 썼었잖아. 파장이 길어지면 에너지가 작아졌다는 얘기거든. 파장이 길어지면 에너지가 작아졌다는 얘기거든. 야, 에너지 보존 법칙은 절대적인 법칙이잖아. 여기서 쐈는데 이게 에너지가 줄었대.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래서 나머지 전자가 튀어나간 거야. 이거하고 이렇게 되니까. 맞아요?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조금 고개를 수긍을 하죠. 또 이거 비슷한 실험은 또 하죠. 이번에 검전기를 많이 하는 방법이 마이너스로 대전시키는 방법. 니네 이거 중학교 때도 배우지 않냐? 에보나이트 막대 해가지고 여기다가 갖다 대고 손가락 갖다 대고 동시에 띄면 얘네들이 뭐 마이너스로 대전되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대전시켜 놓고 또 해봤어. 그래갖고 여기다 자외선을 또 쪼여봤어. 가시광선은 백날 쪼여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냥 벌어진 상태로 있어. 근데 자외선을 쪼였더니 얘가 오므러들어. 야, 역시 전자가 튀어나가는구나. 전자가 튀어나가면 상대적으로 여기가 플러스가 생기기 때문에 얘가 오므러드는 거야. 그러니까 밑에 이 금속박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전자 상태가 바뀌는 거고, 그걸 봤더니 어떻게 된다? 이게 전자가 튀어나간다는 걸 우리가 어쨌든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 또는 광량자설을 뒷받침한 유명한 실험이야.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래? 컴프턴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해. 그래서 컴프턴 효과는 뭐다? 광량자설 또는 광전 효과의 빛의 입자성을 규명하기 위한 백 실험이야.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빛도 입자를 갖더라라고 하는 것이지. 입자성이다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크게 구별하는 게 뭐다? 가시광선은 금속 아연판에다 갖다 놓고 막 열흘 동안 비춰도, 한 곳만 집중해서 비춰도 전자 안 튀어나와. 근데 빛의 세기가 아주 약해도 진동수 F가 큰 자외선
한 가닥만 딱 쏴도 전자가 툭 튀어나와요.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그 문턱 진동수만 이상의 진동수만 주게 되면 튀어나가더라라고. 그럼 식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 최대 운동 에너지는, 자, 이렇게 쓰면 무조건 여기에 최대 운동 에너지는 전자 한 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야. 1등. 맨 앞에 보여야 돼. 너네 오징어 게임, 미성년자는 못 보나? 그런 게임들 할 때 보면 맨 앞에 달려가는 애 보이죠? 그거 상상하세요. 전자가 튀어나가는데 맨 앞에 달려가는 애, 걔 운동 에너지야. 그거를 결정짓는 애는 쪼여진 빛의 세기에서 그 금속의 일함수. 이렇게 해서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상을 받은, 노벨상을 받은 내용이야. 이걸 이제 선생님이 그래프에다 그려볼게. X축에다가 F 진동수를 놓죠. 진동수는 프리퀀시라 그래. 그래서 F로 쓰는 거야. 진동수. 진동수는 뭐예요? 1초에 이거 몇 번 할 건지 이렇게 가잖아. 이걸 1초에 몇 번 하는지. 이거 많이 하는 애가 센 놈이야. 에너지가 센 놈이야. 니네 적외선이나 전파 이런 애들은, 전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이게 진동수가 적어. 산 넘고 물 건너. 파장도 길잖아. 그래서 걔네들 에너지가 되게 약해요. 그거에 대해서 감마선이나 X선은 이래. 그러니까 막 투과하잖아. 그죠? 그런 내용이다. 진동수. 그러니까 진동수가 크면 보통 일반적으로 에너지가 큰.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2분의 1 mv 제곱 최대 운동 에너지를 갖다 이렇게.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제 이거 분석해 봐야지. 이게 뭘까요? 그 X절편, F절편이지. 이게 바로 F0가 되는 것이죠. 이게 문턱 진동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단순한 1차 함수 그래프잖아. 1차 함수 그래프. 여기 뭐예요? 이거 Y절편이지. Y절편이 뭘까요? W.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이게 Y값 아니야. 이게 X 아니야. 이게 W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되니? 선생님 수학 잘 몰라? 이렇게 되잖아. 이거 어떻게 계산해? Y축 놓고, 이거 기울기고. 이거 Y절편이잖아. 그러니까 Y절편이 여기 있는 거고. 마이너스 W. 기울기만 찾으면 되죠. 기울기 예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기울기가 플랑크 상수인 거야. 그러면 또 다른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까? 다른 금속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그럼 여기 이제 또 F0가 하나 더 있겠지. 기울기는 똑같이 H일 거야. 왜? 이 식에 적용시키려면. 그러니까 금속이 바뀌면 그래프가 이렇게 평행인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 이제 마이너스 W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함수가 어쨌든 절대값이 밑으로 갈수록 커진다는 얘기는, 이함수가 커진다는 얘기는 전자를 떼어내기가 어렵다는 얘기요. 전자를 떼어내기 어렵다는 얘기는 F가 크다는 얘기야. 한계 진동수, 즉 문턱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화학하고 적용시켜볼까? 화학에 뭐 있었어? 알칼리 금속 1쪽, 리튬, 나트륨, 칼륨. 아래로 내려갈수록 반응성이 크다 그랬죠. 아래로 내려갈수록 전자가 잘 떨어진다 그랬지.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전자가 더 잘 떨어지는 얘가 K고 얘가 NA 뭐 이렇게 쓸 수 있대. 예를 든다면 K가 전자 떼어내기가 훨씬 쉬우니까 살짝만 건드려도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나트륨은 이함수가 크기 때문에 전자를 떼어내기가 칼륨보다는 어렵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설명할 수 있겠니? 이런 내용이야.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미들을 좀 알아라. 그래서 어쨌든 이거보다는 큰 애가 다 플러스 값을 나오게 하겠지. 이거보다 커야지 나트륨은 전자가 튀어나오겠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진동수를 줬다 그래. 여기 진동수를 줬다 그래봐. 이 진동수에서는 K는 전자가 튀어나오지만 나트륨은 전자가 튀어나오지 못한다. 음의 값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한계 진동수보다는, 문턱 진동수보다는 센 빛을, 진동수가 센 빛, F를 큰 빛을 쪼여줘야지 전자가 튀어나오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일함수의 개념이야. 그 일함수는 그 금속이 전자를 얼마나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 에너지인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게 크면 클수록 일함수가 큰 거야. 일함수가 클수록 이거 예쁘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W를 예쁘게 쓰면 이렇게 HF의 제로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면 저거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 2분의 1 mv의 제곱은 hf의 마이너스 hf의 제로 이렇게 되겠죠. 이게 문턱진동수니까.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 금속이 바뀌면 이게 바뀌는 거야. 그리고 내가 쪼여주면 이것만 이기면 이만큼이 튀어나오더라. 근데 그게 1등이다. 맨 1등만 가지는 에너지를 구해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다분히 근데 이게 이론적인 거죠. 이론적인 거지. 근데 이제 물리하는 사람들은 이 값을 좀 측정하고 싶은 것이지. 이 값을 측정하고 싶은데 사실은 여러분들 알겠지만 뭐 전자의 질량이야 우리가 알려져 있지만 나도 못 외워. 얼마 되게 있어. 질량이 있어 어쨌든. 근데 전자의 속도를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빛의 속도에 가까운 놈도 있고 이거 봐봐 1등부터 100등까지 막 쭉 튀어나온다고 그래 봐. 걔네들 속도를 다 일률적으로 다 어떻게 계산할 거야. 실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빛 속도에 가까운 애들을 어떻게 측정해. 근데 이 값을 좀 측정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실험 장치를 고안해내죠. 이제 여기는 조금 심화가정이야. 정지전압이라는 게 나옵니다. 정지전압 또는 뭐 저지전압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 그래서 이 값을 좀 측정해보고 싶은 거야. 이 값을 측정해보고. 근데 우리 전자의 속도가 너무 빨라갖고 저걸 또 더군다나 1등을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렵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험 장치를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런 회로를 하나 만들어 갖고 이렇게 이런 회로가 있다 그래 봅시다. 여기에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 아연판을 놓자. 그리고 여기에 얘는 이런 애 읽을 수 있지. 일렉트론 캡처 디바이스라 그래.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전자 포획 장치라 그래. 그래서 플러스 성향을 띠고 있어갖고 전자가 툭툭툭 튀어나오면 막 흡수가 돼. 전자가 알맹이가 막 흡수가 되는 그런 장치예요. ECD라 그래. 일렉트론 캡처 디바이스.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된다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 아연판에 일함수가 있겠지. 그 일함수보다 센 진동수의 자외선을 여기다 쪼여주는 거야. 자외선을 쪼여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광전자들이 툭툭툭 튀어나오겠지. 그럼 여기 흡수되겠지. 그럼 광전자가 일로 이렇게 흐르겠지. 광전자 이렇게. 니네 알겠지만 전자하고 전류 반대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흐르겠지. 여기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에너지를 쏴갖고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온 것 때문에 회로가 완성이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 광전자가 이렇게 흐르니까 광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여기 뭐예요 이거? 전류계잖아. 전류계가 까딱까딱 움직이기 시작해. 지금 광전자가 흐르고 있어. 광전류가 흐르고 있어. 이렇게. 자, 우리는 이게 얼마나 흐르게 하는 애가 이제 1등이 와서 건드리는 거라고. 이걸 잡고 싶어. 어떻게 측정하고 싶은 거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들은 죄송합니다. 우리 팀장님. 제가 체중은 여쭙지 않겠습니다. 여기 제일 덩치가 크시니까. 자, 우리는 물리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요새 뭐 민가로 멧돼지나 곰들이 많이 출몰하죠. 요새 저기 지리산 갔더니 반달가슴곰이 멸종 위기에 있었는데 그게 다 복원이 돼갖고요. 곰 조심하라고 막 편말이 붙어 있더라고요. 선생님 등산 갔는데 그래서 먹을 거 함부로 막 꺼내서 먹고 소리 내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얘네 새끼들이 달려든다고. 그럼 새끼가 오면 어미곰이 오거든. 되게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죠. 근데 이제 곰이 우리 미령 곰퉁이라고 얘기하지만 곰이 굉장히 날렵하고 빠르잖아. 너네 알죠? 먹이 사냥할 때 보면. 곰이 저쪽에서 달려온다고 생각해봐. 우리 물리하는 사람이니까 곰의 속도를 측정하고 싶은 거죠. 달려오고 있는 속도를 측정. 근데 대부분 어떤 방식으로 측정하냐면요. 측정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 우리 팀장님이 이제 곰을 이길 수 있는 수준이 될 것 같으니까 체격이. 자, 팀장님 엉덩이에다가 종이 테이프 타점 기록계를 연결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팀장님을 채찍으로 때리는 거죠. 뛰어! 그러면 이제 우두두두 뛰어가면 저쪽 곰하고 팍 부딪히는 거야. 그럼 이제 뭐 결과는 뻔하죠. 곰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겠지.
그러면 지금 꼬리표에 붙어있는 그 타점 기록계를 분석하면 팀장님의 속도가 나온다고. 팀장님 체중은 알잖아, 우리가. 그러면 MV, 운동량 변화량을 측정할 수 있지. 자, 곰은 이미 죽었어. 곰 죽었으니까 사체를, 무게를 재면 돼. 질량 나오지. MV 이퀄 MV잖아. 둘이 부딪혔을 때 충격량은 똑같기 때문에. 운동량 변화량 0. 그럼 달리던 속도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딱 정지시켜가지고 이쪽에 있는 정보를 계산을 하면 곰의 달려오던 속도를 구할 수 있는 것이야. 물리에서 이런 방식을 되게 많이 써요. 이거 똑같습니다. 여기다 빛을 쪼여줬더니 전자들이 막 튀어나오는데 이 전자가 흐르는 게 전류야.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막 까딱까딱까딱 이렇게 전류가 흐를 거야. 그러면 이거 거꾸로 그랬네. 이렇게 되겠지. 여기에 이렇게 슬라이닥스라 그래갖고 전압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저항 바꾸고 전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이 있어요. 여기 0V부터 얘를 돌려가지고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돌려서 증가시키는 거예요. 스위치는 다 따지지.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외부 전원에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지. 그래서 이거 0이었을 때는 이렇게 흐르던 얘가 이제 흐르고 있을 때 이거 올려주는 거야. 그래서 얘가 다시 여기서 0이 딱 되는 순간까지 이거 읽으면 되지. 이게 바로 정지전압이야. 이 에너지가, 볼티지, 이 전압이 얘 달려오고 있는 1등의 에너지하고 똑같더라는 거지. 얘가 똑같아. 어디 있어. 2분의 1 MV. 얘랑 똑같더라는 거지. 왜? 쟤도 줄이고, 니네 이거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죠? 얘 전압도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 전위차 들어봤지? 위치 에너지도 줄로 표현이 되잖아. 같은 물리량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값을 측정을 못하기 때문에 속도, 전자의 속도를 측정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얘는 좀 웃긴 예를 들었지만 자 어떻게 돼? 제가 달려오고 있는 거를 얼마큼 달려오는지 알려면 이쪽에서 보내갖고 얘를 0을 만드는 걸 그 값, 부호만 반대로 붙여주면 되는 거죠. 부호만 반대잖아. 이렇게 해서 측정하게 된 게 우리는 정지전압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지전압이 그래프로도 되게 많이 나와. 이렇게. 그럼 여기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F예요. 진동수가 나옵니다. 미안해. 여긴 정지전압이 나온다. 여기는 뭐가 나와? 광전류가 나와요. 광전류라고 하는 건 이걸 얘기하는 거야. 빛을 쪼여줬을 때 튀어나온 광전자가 흘러가는 거에 반대 방향의 전류. 그걸 전자하고 전류는 반대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를 하나 그림으로 그려본다 그러면 이런 예가 하나 나오고 하나는 이렇게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A라고 해볼게. 여기에 이 B라고 해볼게. 그리고 0이니까 여기가 플러스 값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값이지. 왜 여기다 마이너스에다가 정지전압 값을 쓰는 거냐면 왜요?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지전압은 원래 흘렀던 광전류에 대해서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의미를 갖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의미가 별로 없고 방향의 문제고 우리는 절대값이 필요하다. 정지전압이 뭐예요? 이게 지금 동일한 같은 금속을 썼다 해봐. 같은 금속을 사용했을 때 빛의 진동수를 다르게 준 거예요. 하나는 뭐를 준 거야? FA를 준 거야. 하나는 뭐를 준 거야? FB를 준 거야. 같은 금속이면 이람수가 똑같잖아. 이람수가 똑같은 상황에서 잘 봐. 2분의 1 M V의 제곱은 HF의 자 동일한 건 뭐가 동일하다고? 이게 동일하다고. 자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큰 게 결국은 최대 운동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야. 이 값이 뭐하고 같은 거야? 정지전압하고 같은 거지. 자세히 이렇게 절대값으로 쓸까? 부호 없애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정지전압이 크다는 얘기는 이게 크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 이게 똑같으니까. 정지전압이 절대값이 크다는 얘기는 F가 크다는 얘기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것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지전압하고 누구하고 관련이 있다? 진동수하고 관련이 있다. 정지전압이 절대값이 크면 진동수가 크다. 진동수가 크면, 같은 금속이면 진동수가 크면 최대 운동에너지가 크다. 빠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광전류 나온 김에 광전류 얘기해보자. 광전류는 얘가 더 전류가 높죠. 전류가 더 크지. IA가 IB보다 이게 더 크더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 진동수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얘는 빛의 세기. 중요합니다. 빛의 세기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그래서 빛이 세면 전류가 많이 나와. 그러니까 1등하고 상관없이 빛이 세면 애들이, 전자들이 왕창 나와. 빛이 약해도 진동수가 크면 1등에 빠른 놈만 하나 쫙 나가. 근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빛이 세면 개수가 왕창 나오는 거야. 그럼 아주 극단적으로 한번 극단적인 표현을 하나 써볼게. 아이고, 다시 그려봅시다. 선생님이 극단적인 표현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런 애가 있을 수 있는 것이야. CD로 하자. 이게 광전류고요. 얘가 이제 정지전압이야. 자, 정지전압이 C고 정지전압이 D고, 물론 마이너스 값이겠죠? 이렇게. 그러면 FC고 FD하고 관련이 있다 그랬죠. 여기는 빛의 인텐시티 C하고 인텐시티 D하고 관련이 있다 그랬죠. 근데 C의 인텐시티가 크고 이건 그지? C가 크고 여기는 C 에이, 바뀌었네. 여기가 C고 여기가 D구나. 미안해. 이렇게 돼야 되네. 자, 그러니까 얘는 D가 크고 얘는 C가 크고.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은 거야, 선생님이.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게,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이유가 F 진동수가 크면 빛 에너지도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빛의 세기도 클 거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빛의 인텐시티는 A제곱에 F제곱이거든. A는 진폭이야. F는 진동수야. 그래서 빛의 세기는 진폭에도 영향을 받고 진동수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진동수만 크다 그래갖고 빛의 세기가 센 건 아니야. 아주 극단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진동수는 굉장히 큰데 빛의 세기는 약해갖고 비리비리한 거야. 빛은 비리비리한데 그 한 가닥이 F가 세. 그러니까 가서 땅 때려가지고 전자 하나가 정말 빠른 놈이 확 하고 있는 거야. 혼자 독주해. 이게 그런 상황이야. 자, 이번에는 C 상황 볼까요? C 상황은 간신히 문턱 진동수를 넘은 빛이야. 근데 빛 다발로 쏟아져. 그러니까 느릿느릿한 놈들이 막 3,000마리 막 나와. 우와! 막 이러고 가고 있는 거야. 아까 앞에 거랑 비교해봐. 앞에 거는 혼자 빠른 놈 하나가 혼자 막 가는 거야. 근데 얘는 한 3,000마리가 우와! 느리게 막 나오고 있는 거야. 이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개수가 많이 나오면 전류가 센 거야. 전자가 많이 지나가면 전류가 큰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전자가 많이 튀어나온 거야, C는. 전자가 많이 튀어나왔는데 F는 간신히 문턱진동수 넘어간 거야. 반면에 얘는 개수는 되게 적어. 한두 마리 나왔어. 근데 그 빠르기가 이게 크기 때문에 엄청 큰 거야. 이런 극단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빛의 세기를 결정짓는 건 F만이 아니고 진폭도 있기 때문에 꼭 F가 크다 그래갖고 광전류가 셀 필요는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를 완전히 분리해야 돼. 분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정지전압은 누구하고 관련이 있어? 진동수하고만 관련이 있더라. 그 다음에 광전류의 세기는 빛의 세기하고 관련이 있더라. 그러니까 전자가 많이 튀어나와야 된다. 그게 광전류의 세기다. 이렇게. 그래서 다분히 오늘 좀 이론적인 내용들을 많이 설명했는데요. 이 부분은 광전 효과는 특히 물리학 1에서는 이 앞부분만 물리학 1에 나오거든. 뒷부분은 물리학 2에 나오는 내용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쳐 있는 것들은 니네 이제 나중에 내신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꼭 내십니다. 이 내용을 설명을 하시거든. 그래서 특히 여기서 이제 자사고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까지도 다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둬야 돼. 그래서 필기를 지금 잘 해놓고 한 번 갖고는 안 되지. 문제 좀 풀어보고 이래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시간이 지나버렸네. 여기까지 합시다.